1장 진혼곡. 을사늑약으로 조선에는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황성신문 사설에 실린 시릴야 방성대곡은 전국의 방성대곡을 대변했다. 조약을 반대하다 파직을 당한 이 한규설이 때마침 귀양지로 떠나고 있었다. 이토가 왕을 종용하여 3년 유배를 책정한 것이었다. 백성들이 한규설을 태운 수레를 쫓아가며 울부짖었다. 죄인들은 호사하고 애국자는 죄인이 되어 귀양을 가다니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인가. 누군가 소리치며 수레를 가로막았다. 이토와 이완용을 죽여라. 박재순, 이하영, 권중현, 이지용을 죽여라. 군중이 수레를 에워싸며 그들 이름을 불렀다. 그때 어디선가 일본 경찰이 때로 몰려와 공포탄을 쏘며 군중을 위협했다. 그래도 수레를 둘러싸고 물러가지 않자 일본 경찰은 본보기로 군중들 몇을 쏘아 죽였다. 군중들이 어쩔 수 없이 수레를 내주고 흩어지고 말았다. 전국이 통곡 소리로 뒤덮였다. 조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원로 대신 조병세가 음독 자결을 했다. 참판을 지낸 홍만식이 자결을 하고 대사헌을 지낸 송병선이 뒤따라 자결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계속 죽음의 항거가 이어졌다. 서경은 종이품 장례원 소경벼슬을 버렸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대감의 유언을 떠올렸다. 너는 언젠가 가문의 영광을 선택이라고 했느니라. 머지않아 너는 나라의 어려움 앞에 그 말을 실현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너의 일신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인들에게 말을 내오라고 일렀다. 하인들이 말을 준비하려고 마국간으로 가자 박경만이 금세 눈치채고 서경의 동태를 살폈다. 그렇지 않아도 박경만은 원로 대신 조병세를 비롯하여 여기저기서 자결을 하자 서경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밤에도 하인들을 대동하여 잠을 자지 않고 교대로 서경의 사랑채를 맴돌며 지키던 터였다. 하인들이 말 유휘를 내왔다. 오늘은 아무도 따르지 말거라. 말을 내오라는 것은 멀리 간다는 뜻이고 그때마다 누군가 주인을 호위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실 서경이 말을 타고 출타할 때는 박경만이 주로 호위했다. 그런데 박경만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가려는 것이었다. 서경이 말을 타고 집을 나서자 경만도 말을 타고 몰래 뒤를 쫓았다. 서경은 도성을 벗어나 양주 선산으로 향했다. 서경은 마치 전쟁터를 달리는 장수처럼 말을 급히 몰았다. 힘 좋은 유휘는 날듯이 달렸다. 경만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속력을 냈다. 마치 쫓고 쫓기는 것처럼 두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렸다. 서경은 곧장 선산으로 가 양부 이유원 대감의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경만은 참나무 뒤에 숨어 가슴을 조이며 서경의 행동을 주시했다. 서경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이것이옵니까?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셨던 말씀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어찌해야 제 일신을 버리는 일인지, 그것이 지금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난이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자 오늘 아버님 앞에서 선택을 결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죽어서 나라가 숨을 쉬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서경은 말을 마치자 품에서 하얀 무명천으로 된 띠를 꺼내 무덤 앞에 놓고 몸을 일으켜 다시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박경만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급히 달려나와 무덤 앞에 펼쳐놓은 띠를 거두어 멀리 던져버렸다. 이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서경이 깜짝 놀라며 고함을 질렀다. 예, 대감마님, 오늘은 무엄한 짓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감히 내 일에 참견하려 들다니.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으십니다. 서경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일은 처음이었다. 박경만이 눈물을 흘렸다. 화를 내는 것이 두렵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현실이 슬프고 충성을 바쳐 모시는 주인의 현실이 슬픈 탓이었다. 경만은 걸음을 옮겨 참나무 가지를 꺾어와 서경에게 내밀었다. 소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서경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참나무 가지를 받아들고 경만의 종아리를 쳤다. 있는 힘을 다해 쳤다. 예, 소인이 이토 놈이라고 생각하시고 치십시오. 이토와 농간을 부린 5놈이라고 생각하시고 마구 치십시오. 살이 무너져 뼈가 보이도록 치십시오. 경만은 회초리를 맞으면서 울부짖었다. 종아리를 치는 서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경만이 다시 울부짖었다. 대감마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시면 저승에 계신 큰 사랑 대감마님은 2번 돌아가실 것입니다. 죽어서 싸우는 것과 살아서 싸우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인지 소인은 압니다. 죽어버리면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일제는 또 얼마나 좋아하고요. 서경은 한참 만에야 회초리를 내려놓았다. 경만의 종아리는 붉게 부어올라 있고 핏줄이 그어져 있었다. 많이 아프겠구나. 이제 숨을 쉬시겠는지요? 서경이 측은한 표정으로 경만을 바라보며 묻자 경만이 서경을 위로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왔는데 어찌 알고 여기까지 쫓아온 게냐. 대감마님 가신 곳에 제 발길이 닿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요. 너를 때리면서 내가 한 말을 생각했다. 살아서 싸우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 말이다. 송구합니다. 외람되게 대감마님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워낙 급해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 댔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오늘 나를 가르쳤느니라. 저승에 계신 아버님께서 너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만 같구나. 서경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이유원 대감이 경만의 입을 통해 죽지 말고 살아서 일제와 싸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말해둔 것만 같았다. 아버님, 그리 하겠습니다. 살아서 일제와 싸우겠습니다. 그 길이 지금 소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경은 이유원 대감 앞에서 굳게 다짐을 하고 산소에서 돌아왔다. 서경의 5째 동생 시영도 외부 교섭국장직을 버렸다. 이상설도 참찬관직을 버렸다. 서경과 회영의 첫째 형님 건영의 딸과 외부 대신 박재순 아들과의 정원도 깨기로 선언했다. 우리 가문의 파혼이라니. 형제들이 탄식을 금치 못했다. 문중에서도 전례 없는 파혼 문제로 당황했지만 조약에 합의한 박재순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다. 서경 형제들의 부친 이유승도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유승은 이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낸 원로였다. 이유승은 결국 자식들에게 너희 형제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가문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영의정 이유원 대감과 똑같은 유언을 남긴 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나라는 의분으로 불타올랐다. 깊은 산골 마을까지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강년이 어디선가 나타나 회영을 찾아왔다. 우당둥지 의병들을 집결시켜 놓았소이다. 이강년은 백남규, 이만원, 윤기영, 건용일, 하한서 등 유능한 장졸들을 이끌고 강원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서경은 이번에도 그의 그 자금을 내주었다. 의병들은 피를 뿌리며 항쟁을 했지만 일본 군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목숨을 버리는 자결도 의병투쟁도 늑약을 어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상동청년회가 상동교회에 모여 조약을 물리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죽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면 대결이 필요합니다. 집단 시위 말입니다. 우당 선생님,
전국 기독교 청년회를 소집해야겠습니다. 전덕기가 회영을 향해 결의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 방법이 좋겠군요. 서두릅시다. 전덕기는 전도사가 되어 상동교회를 이끌고 있었으므로 기독교 청년 소집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시국이니만큼 전덕기가 감리교 기독교 청년회 전국연합회에 상동교회로 모이라는 소집장을 내기가 무섭게 각지의 대표들이 상동교회로 모여들었다. 진남포 감리교 청년회 총무 김구도 성난봄처럼 상동교회로 달려왔다. 청년들은 왕에게 조약 무효 상소를 올리며 시위 준비를 했다. 왕은 조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밀사를 보냈다. 조약을 승인한 지 닷새 만이었다. 일본과의 조약은 일본이 무력으로 밀어붙인 것이며 이는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서찰을 가장 신뢰하는 내장원경 이용익에게 맡겨 극비리에 미국으로 보냈다. 그런데 소식은 절망이었다. 이용익이 미국으로 가는 길에 상해에서 일본 관리에게 발각되고 만 것이었다. 설사 발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조약을 체결하기 석 달 전에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가 만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함을 용인하고 묵인하기로 굳게 밀약을 한 상태였다. 일본은 암살을 지시하고 이용익은 두 발의 총탄을 맞았다. 이용익은 다행히 목숨을 건져 블라디보스크로 빠져나갔지만 다시는 왕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시위되는 날로 참여자가 불어나면서 시종무관장 민영환도 함께 시위를 하겠다며 달려왔다. 조약 파기가 아니면 죽음이요. 첫 선발대가 죽기를 맹세한 기도를 하고 상동교회를 떠났다. 왕이 있는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폐하, 속임수 조약을 파기하소서. 일경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시위대의 선발대와 일경이 맞붙었다. 29살 김구가 거침없이 일경 앞으로 나서며 피를 토할 듯 호통을 쳤다. 비키지 못할까? 내 나라 황제께 백성들이 상소를 올리는데 너희가 무엇이간데 길을 막고 나서느냐. 쩌렁쩌렁한 김구의 호통 소리에 일경들이 주춤했다. 사실 상소는 왕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항의였으므로 정작 일경과의 싸움이었다. 이동영, 이시영, 최재학 등 수십 명이 경무청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다행히 체포를 피한 청년들이 이번엔 거리를 걸어가면서 가도 연설을 시작했다. 동포 여러분, 보호조약은 우리 주권을 빼앗겠다는 속임수입니다. 조약을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발을 구르기도 했다. 다시 일경이 급습하여 해산을 명령하며 위협을 가했다. 한 청년이 분을 못 이겨 위협하는 일경을 발길로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구경하던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며 합세했다. 제지하던 일경들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고 일본군 보병 2개 중대가 몰려와 청년들을 모조리 체포했다. 그때 민영환이 자결했다. 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민영환은 상소 시위 도중 조약 파기에 가망이 없어 보이자 집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민영환은 19살에 과거 급제하여 젊은 나이로 병접판소와 형조판서를 지낸 인물이었다. 모두 허겁지겁 민영환의 집으로 달려갔다. 유서가 있었다. 우리의 국치 민욕이 이에 이르렀으니 살려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살 것이다. 유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는 절규였고 애국 청년들 가슴마다 용광로 같은 불꽃이 타올랐다. 일행이 민영환을 조상하고 통분하며 돌아오는 길에 일행은 거리에서 큰 소리로 우는 사람을 실은 인력거를 발견했다. 회영이 눈을 크게 뜨며 걸음을 멈추었다. 인력거에는 피가 낭자한 중년 남자가 부축을 받고 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부재,
가까이 다가간 서경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이상설이 땅바닥에 머리를 찧어 자결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이었다. 회영은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랐다. 부재, 분해도 살아야 하오. 살아야 나라를 살리지요. 회영은 이상설을 끌어안고 치를 떨며 오적 암살을 결심했다. 당장 서경 형님에게 달려갔다. 형님, 무인 협객들을 모아 이완용 무리에 먹을 칠 겁니다. 일본군이 겹겹이 지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협객을 포섭하려는 것입니다. 서경은 서둘러 자금을 준비하고 회영은 나인영, 기산도, 오기오 등 무인 협객들을 불러 이를 의논했다. 그들은 30여 명 부하 협객을 모아들여 오적의 움직임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완용을 목표로 삼았다. 남대문 밖 중림동에 있는 그의 집 주변, 통감부로 가는 길, 그들이 자주 간다는 요정, 그들이 자주 간다는 음식점, 그 집에 첩이 사는 집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추적했다. 조약에 찬성한 자들에 대한 통감부의 경호는 놀라운 것이었다. 일본 경호원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경호군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측간으로 영변을 보러 가는 길까지 경호군들이 따라붙었다. 이완용을 죽일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기는 했다. 이완용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10명 협객들이 한밤중 지붕을 타고 마당으로 날아들었다. 경호군 30여 명이 지키고 있었다. 방문을 가르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곧 경호군들이 쏜 총에 협객들이 부상을 당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협객들은 어렵게 군부 대신 이근택을 찌르고 모두 체포되고 말았다. 통감부는 그들을 지키는 경호를 수십 배로 강화하면서 상소 운동을 일으킨 근원지를 추적한 끝에 상동교회를 찾아냈다. 선교사 스크랜턴 목사를 통감부로 불러들였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시는 교회를 폐쇄하고 당신을 본국으로 추방할 것이요. 특히 당신 수하 전덕기란 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란 말이오. 놀란 스크랜턴이 서울에 모인 기독교 청년의 대표들을 해산시켜버리고 말았다. 목사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덕기가 펄쩍 뛰며 스크랜턴을 제지하고 나섰다. 청년회가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정의입니다. 목사님은 조국을 강도당하지 않아서 우리 조선 사람의 심정을 모르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전덕기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은 순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연 목사님의 조국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지요? 스크랜턴은 입을 다물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나처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오, 전덕기. 스크랜턴이 탄식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크랜턴은 전덕기를 만났을 때를 생각했다. 스크랜턴 목사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어머니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상동 장터에서 전덕기를 만났다. 부모를 모두 잃은 9살 전덕기는 숫장수 삼촌을 따라 상동 장터에서 숯을 팔고 있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러 나온 스크랜턴 모자가 전덕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전덕기가 놀라 눈길을 피했다. 며칠 전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사는 집에 돌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마가 찢겨 피를 흘리면서도 빙그레 웃어주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소년 공부하고 싶지 않느냐? 제가요? 스크랜턴 모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일지라도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서슴없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 스크랜턴은 그런 식으로 여자아이들을 모아들여 이화학당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넌 여기서 숯을 팔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구나. 내 눈이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거든. 어떡해요?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공부를 할 수 있단다.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너라. 스크랜턴이 정동에 있는 시병원을 가르쳐 주었다. 내일 당장 갈게요. 전덕기는 다음날 숫짐을 팽개치고 정동병원으로 스크랜턴을 찾아갔다. 전덕기는 그날부터 스크랜턴 목사 밑에서 병원 일과 교회 일을 도우면서 성경과 영어 등 신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하여 전도사가 되었으므로 스크랜턴 모자는 신앙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은인이었다. 그런데 시대의 운명 앞에 서로 처지가 달랐다. 스크랜턴은 전국 기독교 청년회를 해산시킬 수밖에 없고 전덕기는 반항할 수밖에 없었다. 전도사님, 스크랜턴 목사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 시절 스크랜턴을 지키기 위해 폭도들 앞을 가로막고 나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신 분입니다. 회영이 스크랜턴 목사의 공을 상기시키면서 전덕기를 달랬다. 사실은 일본의 압력에 미 국무성이 조약을 지지하는 입장인 만큼 전덕기는 스크랜턴의 고육책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제가 왜 스크랜턴 목사님 입장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는 없질 않습니까? 주저앉다니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방법이라뇨? 일단은 상동학원을 확장하여 교육 사업에 매진하면서 장차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줄 압니다. 교육 사업에 매진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본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덕기는 회영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교육 사업이라면 감리교회의 교육 사업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므로 스크랜턴 선교사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상동교회에는 스크랜턴 목사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이 설립한 공옥여학교와 공옥학교가 있었고 둘 다 초등교육 과정으로 영어, 성경, 불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공옥학교 외에 또 하나 상동학원이 있었다. 상동학원은 미국에서 어느 교포가 보내준 자금과 전덕기가 자비를 털어넣어 시작했으므로 선교사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뜻밖의 일이 잘 풀려나갔다. 1년쯤 지나 스크랜턴이 선교 목사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전덕기는 한국 선교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되었다. 이제부터는 선교사의 관리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껏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상동학원은 남궁옥 초대 원장을 거쳐 이승만이 원장을 역임했고 전덕기가 담임 목사로서 당연직 원장이 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회영은 학감으로 취임했다. 지금까지 상동학원은 전덕기가 교회에서 맡은 생활비를 털어넣어 겨우 지탱해온 탓에 회영이 학감을 맡은 것은 전적으로 교육 자금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교육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았다. 전덕기는 8년 연상인 회영을 존경하고 회영은 8년 연하인 전덕기를 존경했다. 학감이 된 회영은 20대부터 신교육으로 세상을 깨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포부를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조선의 도도한 정신, 성리학으로 뿌리 깊은 집안부터 허물기 시작했다. 500년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 전투가 아니면 어림없는 일이었다. 소극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과감해야 했다. 선입학 후 설득 작전을 세우고 조카들을 불러 모아 단발을 시켜 상동학원으로 내몰았다. 막내 아우 호영도 상투를 자르게 하고 신학문을 배우도록 상동학원에 입학시켰다. 호영의 아내와 호영의 소실부터 시작해 집안의 젊은 여자들과 노비 가족들도 모두 학원으로 내몰았다. 회영은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그랬듯이 상동 장터를 돌며 상인, 백정, 상두꾼,
아전, 노비 등을 가리지 않고 배워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배워야 애국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인 탓에 상동하고는 귀족부터 천민들이 한데 뒤섞였다. 숫장수, 집신장수, 상두꾼들 입에서 영어가 술술 새어나오고 구구법을 암송하는 소리가 합장처럼 울려 퍼졌다. 장터를 돌다 보면 상동학원생들의 태도가 예전과 전혀 달랐다. 장사를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영어 단어를 외우고 구구단을 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재미있는 일도 많았다. 구구법을 배운 사람이 쌤을 해주러 다니는가 하면 책을 읽어주는 풍경도 자주 눈에 띄었다. 어느 날은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아, 노다지란 금이 쏟아진다는 말이라니까. 글쎄, 노다지는 금이 아니라니까. 노다지가 금이란 건 삼척동자도 아는 것인데 자네만 우길 거야? 장작을 파는 20대 청년과 약초를 파는 청년이 노다지라는 말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었다. 장작장수 청년은 상동학원 학생이었다. 장작장수 청년이 회영을 발견하자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증언이라도 해달라는 듯 큰 소리로 물었다. 학감님, 노다지가 금이 아니라 손대지 말라는 말이 맞지요? 그렇다고 나도 배웠다. 일본이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을 성공시킨 발판으로 관세 협정권, 외국 화폐 통용권, 공산권, 연안해운권, 경부철도 부설권, 경인철도 부설권, 평양 탄광 석탄 전매권, 충남 직산 금광 채굴권, 경기도 연해어업권,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각 지역 연해어업권, 인삼 독점 수출권 등 권이란 권을 모두 손아귀에 넣었을 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도 일본이 차지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각축전을 벌이면서 저마다 한두 개씩 권을 차지했다. 그때 미국이 평북 운산 금강 채굴권을 차지하면서 금이 나올 때마다 조선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노터치를 외쳤다. 그러자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노다지로 알아듣고 금이 나오는 것을 노다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팔도 삼척동자 사이에서도 노다지라면 금이 쏟아지는 것으로 통하고 있었고 장작장수 청년은 영어 시간에 노터치의 옳은 뜻을 배운 탓에 약초장수 청년이 답답한 것이었다. 노다지가 금인 줄만 알았을 때를 생각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작장수 청년이 약초장수 청년에게 들으라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래서 배움이란 좋은 것이다. 열심히 배워서 밥 짓는 장작만 파는 게 아니라 애국심에 불 지르는 장작도 팔거라. 예, 학감님, 이 모든 것이 학감님 덕분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밥 짓는 장작만 파는 게 아니라 애국심에 불 지르는 장작도 팔거라. 상동학원 강사들은 전국에서 유명한 지식인들로 포진되어 있고 명문으로 소문이 났다. 영어는 선교사인 헐버트와 초대 원장을 지낸 남궁옥과 목사 현순이 가르쳤다. 남궁옥은 영문법을, 헐버트와 현수는 회화를 가르쳤다. 현수는 설교를 영어로 할 정도로 영어에 능통했다.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고 역사는 최남선과 장유순의 동생 장도빈이 맡았다. 한문은 조성한과 이회영이 맡고 체육은 조선무관학교 출신 이필주가 맡았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은 한글이었다. 한글 시간이면 입추에 여지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주시경이 한글 장려운동을 펼치면서 상동학원을 한글 보급의 요람으로 만들어간 탓이었다. 여름방학에는 국어 교사들을 위한 국어 강습회를 열었다. 광고가 나가기가 무섭게 전국에서 교사 청강생들이 상동학원으로 줄을 이었다. 교사들에게는 음악, 자분학, 격분학, 도해학, 변성학, 실용, 연습 등 6과목을 가르쳤다. 장도빈은 발해조선사를 집필한 저자로 직접 발해조선사를 강의했다.
최남선은 유창한 역사 강의로 유명했다. 강의가 끝나는데도 사람들이 일어날 줄 모른 채 앉아 있었다. 무슨 과목이든지 배우러 온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들이 모두 나라를 생각하며 울었다. 가르치면서 울고 배우면서 울었다. 성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면서도 울었다. 애국가를 부를 때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흐느낌으로 변해버리기 일쑤였다. 체육 시간에는 거리에서 울었다. 이필주가 담당한 체육은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군복 비슷한 정복을 입고 목총을 메고 북을 치며 군가를 불렀다. 거리에 나가 행진을 하는 날이면 길에 늘어선 구경꾼들도 애국심이 끌어올라 눈물을 흘렸다. 체육시간을 이용해 시민들과 함께 울면서 일본의 시위를 벌인 셈이었다. 그런데 시국은 자꾸만 나빠져갔다. 이완용은 조약을 체결한 이후 학부 대신으로서 이토와 함께 학제 개편을 시도하고 나섰다. 6년제 소학교를 보통학교라고 명명한 것인데 조선의 교육시설이 빈약한 탓에 일본과 똑같이 6년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6년을 4년제로 개편한 것이었다. 왕은 이완용에게 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공로로 훈장을 내렸다. 그들의 학제 개편 목적은 학명을 바꾸고 수업 연한을 바꾸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에 있었다. 보통 학교령이 실시되면서 이토는 한국인 개개인을 위해 일본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 각층에서 극렬한 반대가 일어났다. 이완용은 일본어를 교육의 가장 중요 과목으로 못을 받고 주당 일본어 수업을 가장 많이 배정했다. 일본 언론은 당시 한국의 형편으로 보아 이 같은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용단이며 오로지 이완용의 밝은 지혜와 무쇠 같은 의지에 의해 비로소 가능했다며 그를 높이 존경한다고 찬사를 퍼부었다. 우당형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완용과 이토의 작전 말이요. 지금 통감부에서 학제 개편에 따라 올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보통학교 교감과 중등학교 학감을 일본 사람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일본은 보통학교령뿐만 아니라 사범학교령, 고등학교령, 외국어 학교령을 공포하고 학교 교육을 일본식으로 추진하는 중이었다. 외교권, 사법권을 틀어쥐었으니 이제는 교육을 휘어잡아 우리 정신까지 올가매자는 것이오. 회영이 한탄하며 가슴을 쳤다. 그러니 우리도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보관을 말해보시오, 부제. 앞으로 국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사업도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자녀들을 교육하여 독립군으로 길러야 합니다. 역시 부제다운 생각이오. 그럼 구체적인 안을 생각해 보셨소?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나가 교육을 담당해야겠어요. 부제가 직접 망명을 하겠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상동 청년의 동지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래서 먼저 우당형과 의논을 한 것입니다. 이상설의 생각은 동지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상동 청년의 중심 인물들이 교회에 모였다. 회영과 이상설, 양기탁, 이동영, 김진호, 이준 그리고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 등이었다. 부재 동지의 보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일이므로 곧바로 해외의 학교 설립 문제를 의논토록 합시다. 이동영이 회의를 진행하고 나섰다. 부재 동지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전혀 딴판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오. 그러니 해외에 있는 한인 자녀들을 교육시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주필 양기탁이 언론인답게 말했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탓이었다. 그렇다면 학교를 세울 적합한 지역과 학교를 맡아 교육을 담당할 동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주 용정이 적격이요. 우리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 남으로 북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오.
그럼 누가 용종으로 나가 학교를 설립할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할 것이요. 내가 갈 것이요. 부제야말로 성균관 관장을 지냈으니 적격이요. 이상설은 학자로서 덕망과 식견이 높은 탓에 모두 찬성했다. 이 사람도 용종으로 가 부제 동지를 돕겠소. 이동영이 이상설과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거국적인 운동 방향을 설정했으니 이제 상동청년회라는 이름으로는 그 뜻을 표현하기가 약한 듯합니다. 민족운동에 대한 의미가 좀 더 강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기탁이 운동 방향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을 짓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옳은 말씀입니다. 모두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는 어떻겠소? 회영이 의견을 제시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새로운 백성이란 뜻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향했던 바이니 우당 동지 말씀대로 신민회가 좋을 듯합니다. 이상설이 동지들을 둘러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신민회라 아주 적절합니다. 좋습니다. 규약도 채택해야 합니다. 규약 초안을 신채호 동지에게 부탁하면 어떻겠소? 그렇게 하지요. 촌철살인의 필력을 날리는 단재 신채호라면 우리 신민의 정신을 확실하게 담아낼 것입니다. 이상설이 신채호를 추천하자 모두 찬성했다. 신채호는 19세 고향 청원에서 상경하여 성균관에 입교했으므로 이상설과 사제지간이었다. 그럼 회를 총괄할 총책과 살림을 맡을 재무를 선정합시다. 오당 선생님을 총책으로 함이 옳은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덕기와 양기탁이 회영을 총책으로 추대하고 나섰다. 총책은 정보에 밝고 또 국제정세에도 안목이 넓어야 하니 운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회영이 손을 저으며 양기탁 주필을 추대했다. 회영의 말대로 양기탁은 언론인인 만큼 정보에 밝았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정보가 중요한 탓에 동지들은 회영의 뜻을 받아들여 양기탁을 총책으로 결정했다. 재무는 교회라는 가장 안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덕기 목사를 선정했다. 신민회의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고 이상설과 이동영이 조국 광복이라는 신민회의 목표를 안고 서둘러 만주 영종으로 떠났다.